자, 오늘은 다시 애착 유형 이야기인데요. 이 애착 이론이 연애 심리를 이야기할 때 많이 나온다고 했죠. 기본적으로 안정형, 불안형, 회피형 이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연애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가능성이 가장 큰 유형이 뭘까요? 일단 안정형은 제외해야겠죠. 불안정형인 회피형과 불안형 둘 중 하나가 될 텐데, 일반적으로 회피형은 연애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적극적이지 않아요. 만약 사랑과 일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회피형은 일을 선택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하지만 불안형이라면 사랑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연애에 관한 스트레스는 불안형이 가장 많이 받는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좀 더 알고 보면 이 사람들은 스트레스만큼이나 뭐랄까 강렬한 행복감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걸 경험할 가능성도 커요. 말하자면 사랑이 주는 기쁨과 슬픔, 희열과 고통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유형이 바로 불안형이라는 겁니다. 본인이 불안형이거나 혹은 불안형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은 분들께 이 영상을 권해드리고요. 개인적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전에 그냥 뇌피셜로 EF 유형 중엔 불안형이, IT 유형 중엔 회피형이 많을 걸로 보인다고 했잖아요. 근데 만약 IT 유형, 특히 INTP나 INTJ 유형이라면 이분들에게 책을 한 권 추천드릴게요. 신간 나는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살까? 라는 책인데요. 딱 이분들이 보면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많아요. INTP나 INTJ 중엔 스몰 토크가 불편한 분들이 많죠. 사람들은 도대체 왜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아마도 이 책을 보면 의문이 풀릴 겁니다. 그리고 EF 유형이나 불안형처럼 나와는 전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각소라고요. 일단 불안형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드는 의문은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안정형보다는 회피형에 끌리냐는 겁니다. 왜 고생을 사서 하냐는 거예요. 물론 회피형도 불안형에 끌린다고 하는데 이 경우는 좀 달라요. 회피형은 그냥 누구랑 사귀는 게 잘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먼저 적극적으로 마음의 문을 열거나 사랑 고백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상대가 먼저 이들에게 접근을 하죠. 이 둘이 맺어지는 경우가 많은 건 회피형 때문이 아니라 불안형 때문이란 얘기입니다. 불안형이 회피형 쫓아다니니까 맺어지는 거죠. 불안형 본인이 포기하면 바로 끝나는 관계예요. 회피형은요, 불안형을 안 쫓아다닙니다. 만약 불안형이 지쳐서 떠나겠다고 하면 좀 당황하겠지만 그냥 잡는 신용만 하다 말 가능성이 커요. 꼭 그래야겠냐? 하다 만다는 거죠. 불편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불안형이 연애 때문에 힘들다, 괴롭다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자업자득이에요. 그냥 좋게 봐도 본인 취향이 독특해서 겪는 고통이죠. 사실 따지고 보면 누가 그런 사람 만나라고 했나요? 왜 자기가 좋다고 쫓아다니다 제풀에 지쳐서 마음 상하고 좌절하고 그러냐는 겁니다. 자, 이게요, 물론 불안형도 자기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건 아니죠. 그냥 그런 사람이 눈에 들어오고 끌리는 걸 어떡해요. 그래서 가까워지고 깊이 사랑하게 되면 이상하게 불안해지면서 자기도 스트레스를 받지만 동시에 상대에게도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그럼 회피형은 그걸 못 견디고 피하게 되고, 그럼 불안형은 더욱 감정을 통제할 수 없게 되고, 그럼 회피형은 더 깊은 잠수를 타고 불안형은 절망하고, 이 악순환의 시나리오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결국 관계는 파탄이 나고 두 사람 모두 상처만 남게 되죠. 여기서 누가 더 힘들었냐를 따지면 당연히 불안형입니다. 불안형이 롤러코스터라면 회피형은 대략 회전목마 범퍼카 정도가 아닐까 하는데요. 그만큼 불안형이 겪는 감정의 진폭이 크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천국과 지옥이라고 했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불안형이 안정형한테는 별로 끌리지 않는 이유가 안정형을 만나면 지옥도 없지만 천국도 없거든요. 그래서 지루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불안형은 일종의 중독에 걸린 사람들이에요. 심리치료사 제시카 바움은 불안형이 연애 중독에 잘 빠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랑에 빠질 때 나오는 기분이 좋아지게 하는 호르몬 또한 여느 마약과 마찬가지로 사람을 중독시키기도 하며 불안형은 특히 이 중독에 취약합니다. 우리나라도 요즘 마약 때문에 좀 시끄럽죠? 한번 중독되면 자기 마음대로 끊는 게 잘 안 됩니다. 술이나 담배, 커피 같은 것도 그래요. 중독성이 있죠. 연애도 그렇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 불안형일까요? 근데 커피도 안 먹다가 오랜만에 먹으면 핑 도는 느낌이 들곤 합니다. 각성 효과가 훨씬 강하게 나타나는 거죠. 이런 경험이 기억 속에 매우 강렬하게 남을 수 있습니다. 불안형이 연애를 하면 바로 이런 시기라는 거예요. 어린 시절 이런 호르몬에 충분히 노출되지 못했기에 연애 초반에 나오는 신경 화학 물질의 효과를 한층 강하게 느끼고
호르몬이 분비될 때 보이는 반응의 폭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유아기 때 엄마가 어떨 땐 아이를 잘 챙겨주고 어떨 땐 잘 챙겨주지 못하면 아이가 불안형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죠. 안정형은 배고프다고 칭얼대자마자 엄마가 젖을 물려줬는데 불안형은 한참 울고 떼쓰고 나서야 물려줬다는 겁니다. 이때 불안형 아기는 엄청난 안도감을 느낀 거예요. 기다림이 힘들었던 만큼, 간절함이 컸던 만큼 마침내 찾아온 행복이 너무나 강렬하게 느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형은 편안하게 찾아오는 행복에는 무덤덤한 거예요. 아니 그건 행복도 아니죠. 사랑 아니에요. 그런 게 무슨 사랑이에요. 불안형이 아는 사랑은 계속 마음 졸이고 힘들어하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엄청난 기쁨이 쏟아지는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사랑이지. 두근대는 마음으로 나랑 영화 볼래? 물어봤는데 그러지 뭐. 이러면 김샌다는 겁니다. 그렇게 쉽게 찾아오는 사랑이라면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닌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렇기 때문에 상대도 그런 식으로 봅니다. 얘는 그렇게까지 날 좋아하는 게 아닌가 보네. 이러는 겁니다. 진짜 날 좋아하면 저렇게 쉽게 대답할 수는 없지. 왠지 접근하기 쉽지 않아 보이는 사람에게 흥미를 느끼게 되는 이유도 이런 거예요. 일단 무조건 사랑이라면 조마조마해야 하는 겁니다. 말을 꺼내기도 어렵고 조심스럽고 이래야 진짜 사랑이라는 거죠. 한참을 망설이다 되든 안 되든 그냥 질러나 보자는 심정으로 어렵사리 말을 걸었는데 역시나 별 반응이 없어요. 그럼 포기하기는커녕 관심이 더 생기는 거고요. 그렇게 주변을 맴돌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내 이름을 무심코 부른다든가 하면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사실은 걔도 나한테 마음이 있었지만 말을 꺼내는 게 쉽지 않았던 거죠. 왠지 이해가 가는 거예요. 아 얘도 날 좋아하는 게 틀림없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 없이 그냥 너 나 좋아하는구나. 야 잘됐다. 나도 너 좋아하는데 하면서 편하게 얘기하면 그런 건 왠지 사랑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보통 안정형이 그런 식이죠. 그래서 불안형은 대체로 안정형보다는 회피형 쪽에 더 끌린다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어렵게 찾아온 짜릿한 행복의 느낌을 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불안형은 상대에게 더 집착하게 됩니다. 마치 갈증이 심한 상태에서 마신 맥주 첫 잔이 너무 시원하고 맛있어서 한 잔 더 하고 싶고 또 한 잔 더 하고 싶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모든 중독에는 금단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중독은 처음엔 쾌락으로 시작하지만 나중엔 고통 때문에 끊을 수가 없게 되죠. 단순히 그게 좋아서 계속하는 게 아니라 그걸 안 하면 견디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신경 전달 물질, 호르몬과 관련이 있죠. 쉽게 말해서 마약을 처음 시작할 때에도 호르몬이 나오지만 마약을 중단할 때도 호르몬이 나온다는 겁니다. 물론 두 가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용하겠죠. 하나는 천국으로, 다른 하나는 지옥으로. 연애 초기에 분비되는 호르몬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천국의 느낌을 경험하게 합니다. 내게도 드디어 운명의 상대가 나타났어. 이런 생각이 괜히 드는 게 아니에요. 그럴만하니까 그런 겁니다. 만약 첫사랑이라면 더 그렇겠죠. 그런 행복은 지금까지 느껴본 적이 없거든요. 하지만 올라간 것은 내려오기 마련이고 초반에 이런 쾌락 호르몬 폭발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끊임없는 갈망에서 서로 믿는 지속적 유대로 넘어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전환이죠. 처음엔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이 폭발하면서 강렬한 행복을 맛보고 그 다음 좀 시간이 지나면 옥시토신 단계로 넘어가는데 이 호르몬이 연인과 장기적인 유대를 맺는 데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마도 안정형이라면 자연스럽게 이 방향으로 진행되겠지만 불안형은 여기서 뭔가 턱 걸리는 거예요. 왜 처음 같지 않지? 왜 다르지? 이렇게 되는 거죠. 상대의 사랑이 식었다고 느낄 가능성이 가장 크고요. 혹은 반대로 내가 이 사람을 진짜 사랑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관계가 끝나버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과 공포가 밀려오게 됩니다. 사실 맞아요. 사랑이 식은 겁니다. 상대도 식은 거고요. 나도 식은 거예요. 사랑이라는 게 원래 유효기간이 있다고 하잖아요. 과학자들은 이 기간을 대략 3년으로 잡습니다. 근데 대체로 불안형, 회피형의 연애는 3년을 넘기기가 어렵다고 하잖아요. 이게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요? 근데요. 유효기한이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사랑에 빠진다는 건 사실 살짝 미치는 거죠. 제정신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마약 중독자와 비슷한 뇌 상태로 3년 살면 됐지. 한 30년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두 사람이 맨날 서로 얼굴만 쳐다보며 헤헤거리고만 있으면 주변 사람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다 슬슬 짜증나기 시작하는 거죠. 게다가 아이가 태어나면 돈도 더 열심히 벌어야 하는데 계속 그러고만 있을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아시겠지만 연애라는 게요, 돈, 시간, 마음 다 잡아먹는 겁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도파민 폭발은 3년이면 충분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좀 안정적이고 편안한 관계로 가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불안형은 이게 잘 안 되거나 겉으로는 그런 것처럼 보이더라도 속에서는 뭔가 계속 불안하거나 공허한 느낌이 있는 겁니다. 왜?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들의 생각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이들의 몸 때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부터 말씀드릴게요. 나를 찾아오는 내담자 가운데 상당수는 진정으로 충만한 사랑, 즉 두 사람의 성장을 돕는 건강하고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원하지 않습니다. 전혀요. 이들은 대개 동화 속 로맨스를 기대하고 영원히 행복하게 해줄 마법을 꿈꾸며 상담실을 찾아옵니다. 영화에서 봤던 대로 말이죠. 이전에 작가이자 철학가인 알랭드 보통이 현대인은 낭만주의적 신화에 빠져있다는 말을 했다고 했는데요. 만약 본인이 불안형인데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다면 다행입니다. 이런 분들은 연애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그렇게까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걸로 보여요. 하지만 언젠가는 나와 꼭 맞는 사람이 나타날 거야. 난 언제 진정한 사랑을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빠져있는 불안형이 있다면 사실 답이 없습니다. 현실은 동화도 아니고 영화나 드라마도 아니에요. 그렇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다고 해도 일시적일 뿐입니다. 호르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행복한 느낌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 비현실적인 꿈, 일종의 판타지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잠깐 동안 지속되는 거고요. 그 이후엔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맞벌이라면 청소, 빨래, 설거지도 나눠서 해야 되고요. 아이 키우는 문제도 서로 상의하고 상대의 취미생활도 존중하고 뭐 이래야 합니다. 현실의 사랑이란 그런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사실 이게 진짜 문제인데요. 아무리 생각이 바뀌었다고 해도 몸을 바꾸는 건 쉽지 않아요. 생각으로는 다이어트를 하는 게 좋겠구나 해도 실제 몸이 바뀌려면 덜 먹어야 하고 운동해야 하고, 그것도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라 몇 달을 해도 될까 말까잖아요. 이런 거 비슷한 거예요. 단순히 내가 어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불안형이 된 게 아니라 신체, 다시 말해서 뇌와 신경계의 어떤 시스템이 자리 잡았기 때문에 불안형이 된 겁니다. 이게 바뀌려면 몸이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경험을 해야 합니다. 노력이 필요하고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하지만 불안형이 뭔가 고장난 거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나름대로 유아기 때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적응한 결과입니다.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가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어떻게 해서든 엄마한테 관심과 애정을 얻어내기 위해 그런 시스템이 몸에 자리 잡게 된 거죠. 애착은 일종의 생존 본능 같은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 환경에서는 그렇게 떼를 쓰고 매달리고 하는 게 오히려 생존에 유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형이 된 거란 얘기예요. 지속적인 애착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설계된 생물학적 과정이 도리어 깊은 유기 공포를 자극하는 결과가 된 셈이죠. 그래서 불안형은 그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가 왜 이러지? 이럴 필요까지는 없는데. 상대가 연락이 안 된다고 안절부절 못하거나 받지도 않는 문자를 수십 통 날리거나 이런 행동을 할 때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반성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내 안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관찰하라는 거예요. 심장이 어떻게 뛰고 있는지, 숨은 어떻게 쉬고 있는지, 눈이 충혈되거나 턱에 힘이 들어가진 않는지, 이런 걸 보라는 겁니다. 교감신경 흥분 상태가 될 때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생존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시스템은 애착이 끊어지면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판단하는 거죠. 어린 시절 내 몸에 새겨진 시스템이 성인이 된 지금도 여전히 작동하는 겁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필사적으로 몸부림치는 거 비슷해요. 죽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헤어지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멀쩡히 잘 사귀고 있을 텐데. 헤어지지 않으려고 한 행동 때문에 헤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가까워지고 싶어서 하는 행동 때문에 멀어지는 거고요. 붙들려는 행동 때문에 놓치게 되는 거예요. 자, 도대체 어떻게 하면 나도 모르게 작동되는 이 몸의 시스템을 바꿀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단순하지 않아요. 이 영상에 담기에는 분량이 너무 많기도 하고요. 제시카 바움의 책 나는 왜 사랑할수록 불안해질까? 에는 저자가 불안형으로서 자신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찾아낸 특별한 지식과 경험, 노하우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불안형이거나 불안형을 이해하고 싶은 분들께 일독을 보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의견이나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